저는 그 공격이 있은 날 왠지 9.11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쟁은 결국 정치 행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다. 네, 예. 정치의 연속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1차적인 본인이 내세운 목적은 일단 이란 핵을 없애야 된다. 예. 클린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 20-30년간 모든 대통령이 2002년 이란 핵이 개발되기 시작한 후에 같은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처음으로 군사행동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야 이제 이건 핵은 최대한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했다는 동기부여를 오히려 네. 더 하는 계기가 됐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인데요. 여러분, 글쎄요, 요즘처럼 전 세계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 큰 전쟁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그 전쟁이 어쩌면 기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꾸만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건 아닌가. 자꾸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전쟁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여러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편하게 그냥 뭐 교수님이라고 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오늘이 공교롭게 6.25예요. 네, 그렇죠. 6.25 75주년인데 75주년입니다. 사실 6.25를 경험한 분도 아주 드물게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전쟁들이 연쇄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예가 흔치 않죠. 지금 뭐 70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2차 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전 세계가 다 평화의 시기가 돌아야 했는데 한반도만 아직까지 우리는 휴전협정, 정전협정이라는 상태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만 맨날 여전히 평소에 보면 뭐 핵 억제가 어떻고 해구산이 어떻고 아니면 그 외에도 동맹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이것들이 그때마다 좀 정치화 내지는 이념 논쟁에 휩쓸려서 그렇죠. 좀 객관적인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대학원에서 한 20년 동안 이 과에 관한 기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서구 내지는 제가 배운 주류 국제정치 전쟁에 관한 이론, 안보 이론 이걸 좀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걸 한번 좀 볼 수 있는 틀을 한번 조금 제시해보자 해서 이걸 쓰기 시작했고 그게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그래봐야 저는 이건 뭐 한국에 관한 얘기를 좀 주로 참고가 되겠다 해서 썼지.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이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그 충격적인 전쟁의 양상 중에 아마 전 세계 지구촌에 이런 일이 있나? 미국에서 시동을 건 전폭기가 이란 상공에 가서 어마어마한 포탄 세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또 2주 뭐 이렇게 시간을 뭐 주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일, 트럼프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이게 결국은 그 제 책에도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전쟁론의 기본을 한 사람이 이제 그 19세기 그 독일의 클라우제비츠라는 그 나폴레옹 전쟁 19세기 초에 거기 뭐 평생을 12살 때부터 군에 입대해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 육사 교장이 돼서 이제 자기 평생 한 걸 가지고 전쟁 내에서 쓰면서 한 7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이 전쟁은 결국 정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다. 네, 정치의 연속이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1차적인 본인이 내세운 목적은 일단 이란 핵을 없애야 된다. 예. 이란이 뭐 지난 50년, 79년 혁명 이후에 물론 그 이전부터도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여러 가지 참 역사적인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79년 이후 새로운 이런 혁명 정부가 들어서서 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스 투 아메리카 그래서 네. 미국의 죽음. 그다음에 예. 데스 투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신정 국가를 자기들이 구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미국을 적대시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 나라가 핵을 가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목표죠. 근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미국 대통령, 지금 네. 이전에 있었던 클린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 20-30년간 모든 대통령이 2002년 이란 핵이 개발되기 시작한 후에 같은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처음으로 군사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2년 이후도 아니고요. 예. 그 79년 혁명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적대 관계가 수립된 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행동한 겁니다. 직접 때린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 예. 미국 대통령이. 인질 구하러 뭐 요원들이 그거는 이제 처음에 카터 대통령이 했다가 아주 그냥 실패를 했죠. 예.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게 교훈이 됐죠. 이란을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네. 그럼 굉장한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는 겉으로는 이란 핵을 제거하겠다는 거였는데 예. 문제는 이분이 그 과정에서 또 본인이 원래 대통령을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출구 얘기한 게 일기 자기가 대통령 때도 나는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전쟁을 끝내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얘기한 거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면 국내 정치적인 여러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요. 지지율도 많이 빠졌는데다가 인플레에다가 거기에 또 지금 뭐 그 노킹스데이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뭐 본인 생일 겸 해서 뭐 군사 뭐 퍼레이드를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하필이면 500만 이상이 전국에서 2,000군데 이상에서 500만 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죠.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본인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 이란을 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플러스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아마 좀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지금 하면 이란이 별로 힘을 못 쓴다.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치고 실질적으로 빨리 끝내면 본인한테는 이게 이란한테도 하나의 맛을 보여주는 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큰 내가 여태까지 아무 미국 대통령이 못했던 이란 핵 제거라는 이 수건을 내가 이뤄냈다. 뭐 이런 목적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며칠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트럼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렇죠. 또 이란이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세게 뭔가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카타르에 조금 형식적으로 하고서는 약속 대련하는 식으로 뭐 그리고 뭐 휴전에 뭐 응하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지금 최근 얘기는 뭐 이미 언론에 좀 나왔지만 CNN 보고에 보면 했는데 실제로 이란 핵 시설을 본인이 완전히 없앴다 그랬는데 한 몇 달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내지는 뭐 이미 중요한 우라늄은 다 400kg를 어디로 빼돌렸다. 그리고 더 좀 앞으로 두고 봐고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이제 이건 핵은 최대한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했다는 동기부여를 오히려 더 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우선 이게 얼마나 더 확전이 될지 그다음에 아니면 휴전으로 이게 끝나고 말지. 그럼 뭐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내가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니까 이란이 내 말 들었지 않냐 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이란 핵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란의 핵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저는 그 공격이 있은 날 왠지 9.11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사실 오사마 빈라덴도 그런 형태의 잠복기를 거쳐서 맞습니다. 9.11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보안이라는 게 강화되긴 했지만 네네. 허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지금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예. 했는데요. 뭐냐면 정확히 맞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2001년에 9.11 테러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게 예. 미국이 90년대 초에 예. 사담 후세인 걸프전을 제거 작전 하고서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전에는 미국이 주둔을 안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주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뭐 사우디가 원해서 예. 제발 우리 이라크가 저렇게 왜냐하면 1차 중동에서 사담 후세인을 완전히 제거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로의 이해에 의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그거를 사우디 현지에서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던 오사마 빈라덴이 네. 아니 우리 신성한 땅에 왜 네. 이런 다들 이교도들이 들어와 있냐. 그 이제 거기서부터 명분이 시작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보면 예.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굉장히 큰 하나의 모욕 그렇죠. 내지는 정면적인 네. 전면전을 선포한 것도 있고 이슬람에 대해서 그거와 또 연관져서 조금 더 보면 그 이전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그 전쟁. 예. 물론 하마스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예.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게 또 아랍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를 보고 아이들 있거든요. 사망한 걸 보니까 경악스럽더군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까지 뭐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 네. 뭐 5만 5천 명까지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수의 세계 인권기관에서 이거를 인종학살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참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또 어디선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장기적 그래서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들이 뭐 이런 벙커버스터가 없었겠습니까? 네.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전쟁은 꼭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트럼프의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고 어떠한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라는 간절함이 어쩌면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미국의 정치 상황도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1기 대통령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기 들어와서 지금 미국 국내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뭐 말씀드렸듯이 뭐 500만이 지금 뭐 노킹스라고 독재를 거부하는 시위에 나섰고 뭐 일부에서는 뭐 이건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 뭐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요번 이것과 이 공격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하나 제가 본 논평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가 갈라졌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다 그래도 서로가 일치 단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론을 통합하는 하나 굉장히 좋은 도구가 이런 전쟁인데 외적과의 내부의 적이 아닌 외부의 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민주공화 편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전쟁 직전에 공화당 의원들한테만 브리핑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당신도 일부 이제 정보위나 국방위 의원들한테 내지는 또 그 동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론에 나왔지만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캘리포니아 이런 같은 데모크라틱 민주당 그 주지사가 있는 그런 민주당 우세 지역에 지금 군대를 파견을 한 상태에서 이거 외부 전쟁까지 일으키면 이게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나라가 오히려 이걸 통합하는 게 아니고 외적을 하면서 이걸 전쟁을 핑계로 오히려 더한 뭔가 또 심각한 국내적인 조치를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심지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정치 상황도 좀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 그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노출되어지는
그 뉴스나 정보는 대체로 CNN이나 뉴욕 타임스 같은 반 트럼프 진영의 소식들을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보는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행위나 외교적인 행위들이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뭐 저도 뭐 우리 의장님도 미국에 좀 오래 계시고 현재 미국 상황을 잘 아시지만 그야말로 자유의 나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권이 보장이 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뭐 이런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 법치의 나라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뭐 외국인 학생들 뭐 못하게 한다든지 언론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금 이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법률 회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압박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에 대한 소송은 맡지 마라라는 걸 암묵적으로 얻어낸다든지 거꾸로 내가 소송당했을 때는 공짜로 내 소송을 맡아주겠다. 뭐 그 미국 유수의 법률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건 뭐 100% 탄핵인 것 같은데요. 좀 하여튼 뭐 민감한 주제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미 뭐 그때 그 500만 시위할 때 그런 얘기들이 이미 왕왕 나오고 있고 나오죠. 본인도 아마 그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또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 이 지위가 조금씩 흔들려 왔고 어쩌면 흔들리는 본궤도에 진입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저도 요새 많은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원인이 뭔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저희 동료 학자들하고도 토론도 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몇 가지 그냥 뭐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냥 좀 소회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전히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경제 면에 있어서 아시잖아요. 뭐 주식시장 지금 최고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세계 최고의 그 4차 산업 기술들이 기업들. 다 미국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고 역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미국이고 그 과학기술 최고고 물론 지금 최근에 대학이 좀 그렇게 하지만 교육도 뭐 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고 뭐 여전히 헐리우드 소프트 파워도 대단하고 거기 플러스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건 여전히 뭐 타의 추적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 미국이 왜 저러나 저렇게 안 해도 너무나 지금 그 강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오히려 뭐 우리 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레이 달리오라고 21년에 책을 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저는 이 책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분이 미국의 세 가지 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뭐 그분이 전문인 경제 위기. 뭐 부채가 많아져 가지고 온다. 큰 게 대공황보다 더 큰 게 온다. 뭐 이런데 아직 뭐 다행히 안 왔죠. 근데 그것만 해도 자기가 보기엔 굉장히 심각한데 두 개가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듣도 보다 못한 사회 분열과 정치 양극화. 그러면서 거기서 대중 선동주의가 나타나고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정치의 위기. 그리고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고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위기까지 겹치는데 이 두 개만 해도 위기인데 하나가 더 있다. 그게 이제 밖으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자의 등장. 중국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위기는 아직 안 왔지만 미국 부채가 심각한 거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고 뭐 이게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심각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정치 위기. 뭐 중국하고는 아직 다행히 무슨 뭐 큰 뭐 무역 전쟁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중동 전쟁까지 이거 터지는 바람에 결국 그런 면에서도 그렇게 보면 미국 내지는 트럼프가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 정작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 유럽하고 중동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또 결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뭐 오늘 내일 1, 2년 안에 이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닌데 앞으로 한 2, 30년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국제 질서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미 뭐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이전에 뭐 자유주의 세계 질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일종의 잘 못 보던 타입의 리더십이 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양극단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주의적인 경향도 있고 뭐 맘대로 하는 그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소 정치라는 게 좀 퇴행하고 있다. 뭐 비근한 예로 중국의 시진핑마저도 사실은 그 선배 리더들의 어떤 관행을 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구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신흥국 위주로 보면 오히려 정치적인 민주화에서 퇴행하는 권위주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이게 비단 미국의 트럼프만의 현상인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인 체제가는 이미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고 뭐 그 지도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중요한 최근에 변화는 말씀하신 대로 소위 우리가 이전에 민주주의라고 굳게 믿었던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뭐 아직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권위주의적인 형태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최근에 이고 그 외에도 뭐 아르헨티나도 얼마 전에 그랬고 그 외 유럽에서도 지금 보면 뭐 권위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극우나 우익주의 정당들이 나타나고 뭐 헝가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유주의 민주도 갔다가 최근에 그 빅터 오반이나 이런 분이 그러고 있고 터키도 지금 에르도안 에르도안이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런 행태들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그렇다고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신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 3가지 정도의 좀 근본적인 변화가 이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여태까지 이루어진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속에서 이제는 이제 단지 중국의 부상뿐만 아니고 라이즈 오브 웨스트라 그래가지고 저는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구 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해왔던 서구에 말고 비서구 어떻게 보면 그 서구의 옛날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속하는 이 나라들이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좀 그 기존의 기득권을 향유하던 서구나 미국 같은 하푼트 이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역시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이렇게 그런 지도자들 대중 선동 정치를 뽑는 거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각 이런 민주주의 사회들이 변동성이 큰 사회. 그 변동성도 크고 양극화 경제적 그러니까 나라는 뭐 부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부의 이 창출이 균등하게 안 이루어지고 어느 한쪽에 쏠리는 현상.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인데 나머지 이 중산층이 몰락하는. 지금 우리도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는 저희도 거죠. 좀 그런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국민주택이 뭐 한 70억 가고 막 이런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좌절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식의.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뭐와 연결되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근데 이 비슷한 현상이 저 제2의 산업혁명이 있었던 1900년대, 1800년대 말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농민 기반 사회였는데 갑자기 공업화가 되면서 농촌이 확 물러지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파시즘도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 나타나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렇죠. 퍼졌거든요. 예. 이제 지금 그런 좀 움직임이 보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또 여태까지 이거는 인류가 보지 못했던 그 혁명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가 인류 역사상 이거는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진, 아직 물론 남성 위주의 사회가 많고 남성이 여전히 많은 그 힘을 갖고 있는 정치나 모든 면에서 있지만 여전히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여성들의 이 경제활동 참여도 많아지고 이런 뭐 또 그에 따른 정치적 목소리도 이렇게 많이 커지고 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극단적인 이런 뭐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모론 같은 거에 좀 빠지기 쉬운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또 좀 이용하는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앞에 두 개는 이해가 되는데요. 세 번째 케이스에 여성의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가 왕성해지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이런 변동성이 큰 정치 지형 혹은 권위주의로의 어떤 획이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면 요새 우리 사회도 좀 그런 게 좀 얘기가 있는데 남녀 갈등이 생기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 그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있지만 특히 우리 대학을 가보면 예전에는 남성들이 특히 뭐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수였는데 이제는 뭐 어떤 과는 남성들이 거의 없는 과도 있고요. 뭐 굳이 어문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당히 여성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이 21세기 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보면은 젊은 남성들이 오히려 좀 더 보수화되나. 글쎄 그게 경향성인 것 같더라고요. 유럽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좀 그걸 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치유해 가지고 서로 통합을 하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좀 서로 갈라치게 하는 그런 형태들도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세대 갈등도 굉장히 조장을 세대 갈등도 거기다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럴 때는 뭐 중간에 나서 가지고 우리 서로 좀 대화와 타협을 해 이런 사람보다는 이거 뭐 다 어느 누구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그냥 한 번에 싹 고쳐버리겠어. 이런 거에 이제 쏠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하여튼 좀 이것도 역시 뭐 제가 뭐 그쪽 사회학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이거 여전히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나오는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거 의견을 좀 보니까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나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국민들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21세기에 비상계엄이 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또 작동한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전문하는 그 전문 작가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근데 이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뭐만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 좀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이제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뭐 글쎄 뭐 이럴 때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히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잘 극복하고 넘기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 또 물론 과제가 많지만 저희 사회가 좀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요소들을 좀 잘 봉합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우리 얘기를 이제 하게 돼서 그 이왕 하게 된 그 바람에 신호를 좁혀서 한반도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세를 위주로 한 경제 전쟁의 양상을 띠지만 이게 무력적인 측면으로 발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거를 전 세계의 전장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본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어떤 양상이고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최근에 뭐 여러 분석과 다양한 이제 예측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뭐 21세기 신냉전 콜드 2라고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 그 저희가 20세기에 있었던 미소 간의 그 냉전에 비교해 보면 네. 이 두 개의 슈퍼파워가 서로 경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비슷한데, 기본 구도는 그 성격은 상당히 틀린 면이 있다. 네.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지금 미중 간의 전쟁은 미소처럼 이념 전쟁이나, 그렇죠. 특히 그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뭐 자본주의라든지 이 자유주의 자체를 뒤집었고, 네. 내지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를 어디다가 이렇게 확산시키려는 체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런 네. 의도가 없다. 두 번째,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구축해내온 이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특히 그 자유무역, 뭐 시장 경제, 여기서 자기들이 엄청난 가장 큰 수혜를 받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 자체를 자기들이 뒤집어 풀 생각이 없다. 예. 따라서 그건 뭐냐면 미국의 전 세계적인 패권을 내가 노리지 않는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봐도 그럴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자기들한테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단 여전히 그래도 중국이 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중국몽에 보면 2050년까지는 미국과 어느 정도 상응하는 정도의 강대국으로 네. 서고 싶다. 근데 그 경우에 미국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시아 지역에서도 내가 하나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그런 게 이제 신형 대국 관계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중 경쟁의 핵심은 이념 경쟁이나 어떻게 보면 군사 경쟁이 아니고 기술 경쟁, 말씀하신 대로 경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좀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존재하는 이제 정부가 굉장히 힘든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직접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뭐 여러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역시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담 안 가는 것마저도 저희 고민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앞으로 미중 그 갈등 혹은 미중 간의 이 경쟁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것을 봐야 될죠.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과연 한반도에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인가. 네. 근데 그거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첫 모두 부분에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 항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그렇죠. 뭐 북한이란 존재가 있으니까 한국 전쟁이고 휴전 상태고 평화 협정도 아니고, 그것도 거기다 그 전에 우리는 일제 식민지. 네. 그것도 우리 맨날 요즘도 나오지만 임진왜란, 뭐 아니면 또 병자호란, 이런 걸 생각하면 막 끔찍한 거죠. 근데 이걸 잘 놓고 보면, 저희 국제정치 이론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만큼 평안한 지역이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다. 에? 그런가요? 돌이켜 보십시오. 저희 조선왕조 500년을 봤을 때 우리가 외침을 당한 적이 몇 번이냐 이거죠. 예. 500년 동안. 예. 생각해 보시면 예. 제가 말씀드렸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말에 이제 서구 열강에 이제 이쪽으로 몰려오면서 일본하고 사실 청일 전쟁이 한 번 일어나고 네.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되기 전 그러면서 조선왕조가 끝이 났는데,
그 500년 동안 2번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500년 동안 그 다른 지역에 특히 유럽의 이런 지역을 보면 거의 뭐 엄청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네. 시기를 보냈던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게 자꾸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뭐 중국이 우리를 청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미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둘 다 히데요시나 저 누르하츠가 얘기할 때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중국을 치려고 쳐들어왔다. 통로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 세력전이 큰 그 지역에 있는 패권 넘버 1과 넘버 2가 바뀌려고 할 때 그 큰 하나의 이제 위기가 나오고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껴 있었던 거죠. 네. 문제는 그런 패권 세력이 이렇게 바뀌는 넘버 1과 넘버 2가 바뀌는 게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네. 한번 뭐 미국이 저렇게 쉽게 망했습니까? 몇백 년 만에 한번 일어나고 그게 일어났던 게 한반도 주변에서 2번 있었던 게 임진왜란 동상.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맞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이 싸우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미국이 세계 넘버 1인데 중국이 그거에 도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조심은 저희가 해야 된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때 당시에 조선이나 뭐 구한말의 우리 조정을 보면 대한민국 한국이 너무 약했죠. 대외 정세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런 케이스인데 선조 같은데 저 왕도 나오고 그 내부에서 또 당파 싸움도 있고 거기도 뭐 국내 정치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죠.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와는 좀 다른 차원의 세계 뭐 10위 경제 대권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가 지금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믿기 어려운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체 종합국력도 일본, 영국보다 낫다 그래요. US 월드 리포트나 포브스 같으면 저희가 5위, 6위라 그러거든요. 이건 엄청난 저희가 힘이 있다고 남들이 그렇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그냥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고 제조 강국이죠. 거기다 최근에 뭐 한류에서 문화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굉장히 거기다 민주주의 발전 또 경제 발전을 이룬 하나의 모델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거를 꼭 맨날 우리는 옛날에 고대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우리가 가진 좀 뭐라 그럽니까 표현이 좀 지렛대 레버리지라고 여기선 좀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중 경쟁이 저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이게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때까지 아직 승부가 결정이 안 나는데 섣불리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스스로 과연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자꾸 그걸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답일 수가 있다. 그렇다고 뭐 그때그때 사안별로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하고도 저희가 동맹이고 중요한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고 중국은 또 바로 이웃 국가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같이 협력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양쪽 다 우리는 잘 지낸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당분간 최소한.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도 나왔지만 국제정치 우리는 다 선택으로만 보는데 이런 경우에 한 7가지 심지어 이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 견제도 있고 그다음에 선택을 할 것이냐 결속 그다음에 해칭도 있고 해칭이 제가 말씀드린 그 전 세계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만 해칭을. 그런 게 아니고 뭐 해칭은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거리두기 책임전가 뭐 관망 아니면 뭐 관여라든지 이론에서 국제정치 이론에서 보면 정작 많은 선택의 초이스가 있고 그걸 또 그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복합적으로 씁니다. 특히 그 강대국들일수록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중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폭넓은
복합적인 이제 좀 접근 사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뭐 새우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누가 참치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한국 사람만 한국을 무슨 약소국이라고 하고 뭐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글로벌 정치 무대에서 뭔가를 주도해 본 적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항상 뭐가 바뀌면 알아서 기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올해 가을에 이제 10월이죠.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네네.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게 전쟁 중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힘겨루기의 양상이 완화돼봐야 얼마나 더 완화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을 우리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뭔가 주동해보는 그런 무대로 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는데.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좀 아이러니하다 봐야 될까요? 좀 재미있는 제가 봤을 때는 현상이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저희가 좀 외교의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일기 때 보시면,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참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주의 문제도 많이 일으키시고 경제도 좀 이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 때도 처음에는 그 일기 때 보면은 한때 뭐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누가 더 그렇죠. 큰 핵단추 뭐 네. 막 서로 위협하면서 한반도 위협 고조되다가 평창 올림픽 생기고 예. 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예. 정상회담. 그래서 뭐 완전히 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그 외교의 하나의 그 좀 꽃을 한번 전 세계인의 이목을 다 집중시키고. 그래서 그 판은 여전히 지금도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더구나 지금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원래는 저도 처음에 걱정은 야 이거 미중 경쟁되면 한반도가 한가운데 돼가지고 이 인도태평양 아시아에서 혹시 전쟁 터지면 한반도가 아니더라도 뭐 대만도 네. 있고 그러니까요. 뭐 남중국해도 있고 동중국해도 있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예. 근데 다행히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여기서 생겼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유럽이 저렇게 되고 중동이 시끄러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가 좀 조용해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중 간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세게 뭐가 전장을 확대할 수 없죠. 하기가 힘든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중이 서로 간에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될 필요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판을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이번은 10월달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양국 정상도 언젠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뭐 근데 뭐 저기 G7이나 나토에는 시 주석이 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도 이번에 시 주석이 한번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플러스 만약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같이 와서 두 양국이 만난다든지 거기에 뭐 우리도 어느 역할을 하고 모르겠으면 그 사이에 무슨 뭐 북미 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혹시 북미 재대화 내지는 협상까지 좀 정상 외교가 예, 그걸 통해서 뭐 트럼프가 한국 온 김에 또 뭐 판문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평양에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많은 모든 게 가능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분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김정은은 멀리는 안 간다는 그 설이 있더라고요. 하노이 때 하도 오래 기차를 타고 와서 꽝이 돼갖고 그래서 이번엔 오지 않으면 안 만날 수도 근데 있을 거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내가 역대 최초로 내가 평양에 간 대통령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네. 자기가 여기 워싱턴에서 못했던 그 퍼레이드 한번 쫙 뭐 군중들이 나와서 막 열렬히 환영하는 그거 한번 또 해보고 싶을 수도 있죠. 뭐 모릅니다만. 마약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어쩌면 이미
북미 간의 그런 대화의 채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 출발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 안보 라인의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자기는 전쟁 안 하고 자기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다 전쟁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자기가 오히려 막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낙인 찍히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내가 한반도에 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했다. 근데 뭐 그렇게 그런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네네. 야, 저 이란을 보니까 아니 그 뭐 아직 핵무기도 없는 나라에 저렇게까지 트럼프가 가서 폭탄세를 하는데 이미 핵무기가 있다라고 되어진 물 있으니까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뭔가 대화의 채널을 만든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북한의 김정은도 매우 공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마 지금 내가 핵을 개발하길 잘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이제 국제정치 안보 이론 쪽에서는 핵은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고 억제를 위한. 특히 이런 작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제 체제 불안을 느낄 때는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 그런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핵을 가진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더 풀려고 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뭐 이란은 그렇지만 때릴만 했던 게 그래봐야 중동 그 주변에 뭐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28,000명의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정확히 생각해 평상시에도 지금 수많은 뭐 1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 있고 그것도 바로 서울 DMZ 휴전선에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고 좀 부담이 많은 훨씬 위험한 거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산업이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산업의 쌀이나 반도체가 여기 있으니까. 물론 뭐 지금은 뭐 많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국제적인 환경도 그렇고 또 하나 트럼프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북극 항로잖아요. 알래스카 개발과 맞습니다. 북극 항로, LNG의 수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항로가 바뀐다는 게 그럼요. 그죠? 지금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쪽에서는 뭐 미국과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그냥 합의하면 그런 변수들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게 북극 항로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우리 동해 또 지금 우리 지방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점 해상 도시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기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게 뭐 당장 그렇게 근시일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옛날에 그런 아주 뭐 조금 그야말로 새우 같은 나라가 아니고 어느 정도 남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이런 나라 정도 되면 저희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대전략을 저희의 나라의 수준에 맞는 장기적인 한반도를 벗어나는 좀 시각을 가진 대전략을 좀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북극 항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전략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1대1로입니다. 이쪽 태평양 바다를 미국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한편은 또 옛날 실크로드도 있고 해서 이쪽 땅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중동과 유럽으로 뻗쳐나가는 거, 아프리카까지. 그럼 저희판 1대1로가 있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북극 항로가 그게 하나의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책에서 제가 평화의 지정학이라고 얘기한 거지 이제 남북 관계만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이게 뭐 당장 통일은 안 되더라도
평화적인 관계를 잘 수립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열린다는 거는 저희가 중국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 중국은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그쪽 지역이 또 뭐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그렇죠. 그 경제적 잠재력이 있지 예.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거기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북한을 통해서 그쪽으로 뭐 철로가 됐든 물류가 됐든 이걸 뚫면서 하나는 북극 항로로 가고 하나는 유라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이런 하나의 그 경제 이 라인을 만든다. 네. 이런 좀 구상을 가지면 뭐 그거는 저희도 제가 여기 뭐 지금이 6.25 75주년. 예. 근데 2050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저희가. 예. 2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지만 금방 25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뭐 중국에서도 2050년 중국몽 하는데 네. 한번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뭐 한반도 문제도 관리를 하고 해보는 그런 만한 이제 저희도 시기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럴 만한 좀 조건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25년 이후에 그 원대한 꿈을 꾸기에는 참 여러 가지 불비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뭐 강대국으로 가는 여정에 쉬웠던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정치 리더십과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약소국 프레임에 갇혀서 필요 없는 눈치를 보거나 미리 알아서 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외교 무대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한껏 열어 제키면서 또 현실의 어떤 그 협상이라든가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또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세계인들이나 우리나 동시에 한국은 건드리기 힘든 나라고 한국은 존경받는 지도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보네요. 원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이슈로 초대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다시 네. 한번 자리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책도 제가 꼭 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